This is the case that shocked the world, and now it has exploded into a city out of control. 완전 다 불탔네. 전쟁이 인턴. 오. 25 years ago this week, Los Angeles. Why are we the victims? I mean, we've been through so much, and to go through this, I mean, everything 22 years down the drain. Why? You know? I don't know. Why? Why Korean people? Why? I'm not surprised that the Koreans got targeted because they're 아니, 왜 당연하다는 거죠? And they start to take cover, realizing I think what they had started there, but there's just a 사상자가 2,500명? 1조 원? 왜? 뭐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왜 시작된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 한국인이 대상이 됐을까? 제가 저 당시에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였어요. 아, 계속 이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인데 그럼 남의 나라의 전쟁을 보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화재나 이런 폭동이 좀 너무 컸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네, 그 정도로 좀 심각했어요. 그렇구나. 아니, 뭐 기자님도 기자님은 혹시 그 당시 어땠나요? 저는 그때 이제 LA 타임스의 현역 기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뉴스를 계속 보고 있다가 폭동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그 교차로로 들어가서 무질서 상황을 처음부터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셨겠는데요? 예, 우리 기자들은 방탄조끼 입고 아. 예, 우리가 죽지 않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상황은 LA 경찰이 철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무섭네요, 진짜. 아시아인들의 이민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당시 미국이 서부 지역의 영토를 확장한 것이 그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에서 13개의 영국 식민지로 출발했던 미국의 영토가 차츰 중부 지역으로 넓어졌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을 거쳐서 서부의 끝인 캘리포니아까지 귀속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영토가 방대하게 넓어가던 바로 이때 전 세계가 미국이 서부에 주목하는 대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광? 맞습니다. 바로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의 금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 서부로 향하는 골드러시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금이 발견된 1848년에 캘리포니아 인구는 불과 약 16만 명이었는데 이듬해인 1849년에는 약 25만 명으로 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와. 토니 씨 이때 캘리포니아에 온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따로 있었나요? 네, 1849년에 뒷자리만 따서요. 49ers. 아, 49ers라고 불렀고, 미식 축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미식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49ers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훌륭한 활약을 하고 또 우승을 많이 한 최고 명문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네, 그 이름을 따서 이제 49ers라고 지었었어요. 진짜 미국 전문가 같으세요. 네, 오늘 좀 제가 갑자기 좀 있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있어 보이네요. 대박이다, 49ers. 예, 그런데 이렇게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들자 큰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당시 미국이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철도가 없었구나. 그렇죠. 이에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서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를 잇는
약 3,000km의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착수하게 됩니다. 와, 길다. 그렇다면 이때 광산과 철도 건설 현장에 투입할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투입됐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민자들이구나. 청나라 화교들이죠. 해외에서 와야죠. 네, 맞습니다.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일자리를 찾아온 청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나라요? 청나라 사람. 청나라는 두 차례의 아편 전쟁에서 연달아 영국에서 패배한 후 전쟁 비용뿐만 아니라 과도한 배상금을 치르느라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그러자 부족한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었죠. 게다가 당시 광동성 지역에서는 수년간 흉작이 이어지는 바람에 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청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아시아계 노동자들을 일컬어 쿨리라고 불렀는데 쿨리는 인도의 힌디어로 머슴, 일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만들어준 거? 차이나타운? 맞습니다. 와. 아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우리 수준이 그래. 전문가. 그렇다면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였을까요? 골드러시 때문 아니에요? 어차피 청나라에서 글로 일꾼들이 많이 넘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착한. 네,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내륙에 있는 일터로 향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청나라인들이 막 늘어나면 이 차이나타운의 규모도 자연적으로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미국인들이 뭐 그걸 경계한다거나 막 뭐 텃세 부린다거나 뭐 이런 거 없었나요? 예, 처음에는 지원 씨 말처럼 낯선 차이나타운이 성장한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차이나타운에선 약 2평당 1명이 살 정도로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거든요. 무엇보다 술 주정뱅이이거나 도박하는 청나라인들을 구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여행은 일종의 슬럼 투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청나라인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노동력에 대한 걱정을 좀 덜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청나라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 일자리를 뺀다고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백인과 청나라인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백인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적게 받고도 일을 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백인 노동자보다 청나라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럼 백인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에서 청나라인들을 향한 혐오와 적대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청나라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시위까지 벌이며 배척 운동을 벌이게 되었죠. 결국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을 발표해서 청나라인들이 이민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부족해진 노동력을 어디에서 채우려고 했을까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여야 될 텐데. 예, 이때 미국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일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청일전쟁 직후였던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르고 농사지을 젊은 장정들이 대거 전쟁에 투입되면서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인들처럼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 이민을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일본인들은 캘리포니아보다 미국이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많이 갔는데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지원이 너 살던 데 아닌가? 하와이? 하와이?
혹시 하와이에서 사셨습니까? 하와이 출신이에요. 네, 하와이 아, 출신이에요. 그러세요? 출신은 아니고요. 예, 예, 예. 하와이 잠깐. 거의 얘 자꾸 아니 거의 너 출신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보재. 저도 뵙고 싶어요. 너무 미인시던데. 아,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와이에 이렇게 일본인들이 많구나. 아 근데 섬에 그렇게 큰 섬도 아니고 하와이로 왜 그쪽으로? 요즘도 일본인들이- 하와이 많이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어. 하와이는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적어서 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농장주들은 일본의 선전원을 파급해서 일할 노동자들을 모집했고 이에 일본인들은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인 이민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농장주들에겐 이전에 없었던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단체로 파업을 일으키거나 임금이 더 높은 캘리포니아 본토로 이주하는 횟수가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급히 다른 지역의 이민자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인 다음으로 하와이를 찾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야, 여기까지 갔어. 한인들이 미국 이민이 시초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는 1903년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 증기선 갤리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총 86명으로 48명이 남성과 16명이 여성 그리고 22명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그 이전에도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등 미국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이 이민을 간 건 이때가 처음이었죠. 선생님 근데 당시 조선이 외국이랑 좀 뭐 수교가 활발하지 않을 때인데 언어도 안 통할 때.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가게 된 거예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고종이었는데 한인들이 미국 이민이 이루어진 건 고종이 총애를 받던 미국인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호러스 알렌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아, 알렌. 알아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요? 알렌 의사? 교과서에 나왔다고요? 네. 근현대사 나는 교과서에. 다른 교과서를 배웠나? 왜 기억이 없지? 형 하와이 교과서 배우셔야 무슨 소리예요? 정확히는 알렌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해원이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죠. 또 알렌은 주한 미국 공사관인 서기관으로 발탁되어 조선과 미국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조합은 알렌에게 조선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토니 씨 우리가 아는 그 노다지라는 말 네네. 이게 이 사람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 이거 들으시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나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노다지라는 게 이 조선 그 최대 금강이었던 운산 금강의 채굴권을 미국에 넘겨준 사람이 바로 이 호러스 알렌. 이때 그 미국인 금강 관리자들이 조선인이 광산에 접근하면 이제 금을 훔친다고 생각을 해서 무차별 막 총격을 가했다고 해요. 그때 노터치라고 하면서 막 무차별 공격을 했는데 저때 노터치로 시작됐다는. 노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이니까 있어요. 노터치. 알아. 나 일본 말인 줄 알았어 이때까지. 예, 그럼 알렌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조선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교적 정서를 가진 조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 고향을 떠나는 거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알렌은 하와이 이민 생활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후가 온화하여 매우 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음. 맞잖아.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받지 아니함. 월급은 미국 금전으로 매달 15원, 시기요. 일하는 시간은 매일 10시간 동안이고 일요일에는 휴식함. 유숙하는 집과 나무, 식수, 병을 치료하는 경비는 고용하는 주인이 지불함. 예, 안내문을 보시면 월급이 57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약 60원 정도였으니까
4인 가족이 3개월 동안 먹을 쌀을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임금이 높은 거였네. 만약 여러분께서 이 공고를 본 조선인이라면 하와이에 가고 싶었을 것 같을까요? 가야죠. 저는 돈을 그렇게 갔을 것 많이 같아요. 주는데. 하죠. 돈도 많이 주는데 뭐 돈 쓸 일도 없잖아요. 가서 뭐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청일 전쟁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내부에서는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의 삶이 어땠을지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탕수수가 진짜 일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너무 커. 저 플랜테이션 너무 커. 야, 저 기록이 저렇게 있네요. 농장 노동자의 삶은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기상 사이렌이 울렸고 새벽 6시까지 출근해야 했죠. 노동자들은 하루에 꼬박 10시간 이상씩 힘든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양복 입은 사람은 뭐죠? 관리인 관리인이겠죠? 같아요. 사탕수수를 벨 때 날이 길고 무거운 칼을 사용하느라 항상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하와이 무더위 속에서도 날카로운 사탕수수 잎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 때는 뭐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유럽 사람들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엄청 힘든 노동이었네요. 영상을 보니 농장 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농장이. 그렇죠. 너무 더워서 막 기절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조선에서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홍보했지만 조선인들이 막상 하와이에 와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 이민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를 못했다고? 포기하지 못한 거? 당시 조선인 이민자들은 감독관에게 체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만은 꼭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 왜 떠오르는 게 바로 그거지? 너무 노동이 힘들 정답. 예, 토니 씨? 아무래도 굉장히 좀 노동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저럴 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 막걸리, 술. 이게 아닐까. 노동주. 예, 이거 술 없이 못 견디거든요. 필요하죠. 예, 토니 씨 안타깝지만 오답입니다. 이것만 꼭 만들었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던 먹었던 거구나. 아, 예. 힌트를 드리자면 음식입니다. 예. 정답. 예. 정답. 예, 우리 혜성 씨. 한국인 하면 김치잖아요. 우리 한국인은 김치에 힘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김치랑 막걸리랑 비슷한 거죠. 예? 아, 김치 막걸리잖아요. 김치랑 막걸리랑 비슷하다고요? 아, 그럼요. 아니, 막걸리는 김치가 항상 필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조선인들은 숙소 앞에 남은 공간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직접 고추장과 된장까지 담가서 김치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추가 없었기 때문에 양배추로 김치를 담가 먹기도 했죠. 그런데 서양인들은 김치 냄새를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김치가 발각되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토니 씨도 미국 생활하면서 음식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있었죠. 예. 이제 한 번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누가 배를 눌러서 딱 나가봤는데 경찰 두 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저녁으로 청국장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국장 냄새를 맡고 옆집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냄새를 한번 맡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오 이러고 오 이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구나. 그 시체 썩은 내로 표현하네. 그런데 하와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서러움을 느꼈던 건 이러한 열악한 환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혼인 남성 노동자들은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와이 노동자들이 남녀 비율은 남성이
9이라면 여성이 1명일 만큼 극단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 그러겠지. 이런 상황에서 혼자 일하러 왔던 미혼 남성 노동자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자 경우에 따라서는 일인 능률이 저조해지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술과 노름에 빠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아니 교수님, 조선에서는 뭐 결혼하고 대를 잇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방법이 뭐 없는 겁니까?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농장주들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본국에 있는 여성과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아내를 맞이한 신부들이 이민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당시 하와이 남성 노동자들이 독특한 중매 방법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 하와이로 온 여성들을 네모 신부라고 불렀는데요. 네모는 무엇일까요? 아, 토니 신부는 아니겠죠? 토니 신부가 맞는 것 같아요. 아, 토니 신부는 토니 아니겠죠. 부인. 네, 예전에 많았는데. 예, 손을 들고서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렵다. 독특한 중매 방법. 신부. 독특한 중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아 정답. 어? 아 정답. 힌트보다도 이건 제가 직권으로 양쪽에 있는 분을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세 분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상해서 안 받습니다. 왜 그런 거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자존심상해서 안 받을래요. 이 둘하고 저를 묶지 말아주세요. 지금 강 기자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그 힌트의 의미를 혜성 씨가 파악하신 것 같아요. 못 봤어. 이거요? 정답! 우리 토니 이거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 뭐요? 손흥민. 손흥민 신부예요? 흥민 신부. 아, 얘랑 묶지 말아주세요. 정답. 포토 신부. 예, 우리 규현 씨 정답입니다. 아. 예, 사진 신부입니다. 그냥 다 주셨네요. 이 힌트라고 해서 설마 사진이겠어 했는데 정답을 주셨네요. 예, 정답은 바로 사진 신부입니다. 먼저 사진 신부들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뭐야? 되게 어린 나이에 온 것 같은데. 가운데 맞아요. 저 중에 누구예요? 신부가? 셋 다 신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예, 도대체 이 사진을 보고 하와이에 있는 남성과 조선에 있는 여성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들의 중매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본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남성 노동자들이 사진을 보내면 여성들이 사진을 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합니다. 그럼 남성은 자신을 선택해준 여성의 사진을 전달받고 승낙하게 되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죠. 야, 뭐 그렇게 결혼을 해? 와, 진짜 외모만 보는 거네. 그러니까요. 쉽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조건도 안 어떻게 보고. 사진 한 장을 보고 배우자를 결정한다는 게. 이렇게 결혼이 결정되면 남편이 될 노동자는 신부가 하와이까지 타고 올 뱃삭 등을 보내며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자님, 근데 하와이와 조선 사이에 어떻게 사진을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찍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중매쟁이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신부 후보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남성을 선택하게끔 하는 아주 이 역사에 없었던 방법인데 그 중매인 누구세요? 궁금한데. 중매인은 이제 여러 할머니들이 진주 할머니라는 분도 있었고 또 이제 부산에는 또 이씨라는 이씨 중매쟁이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에 조선의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선택 안 했습니다. 집안에서 어른들이 정해줬죠. 맞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때 사진 신부로 가신 분들은 자기 남편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여권, 증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성 인권을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모든 인권을 갖게 되고 그런 역사적인 아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자유를 얻는 그런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로 치면. 그렇죠. 교수님, 뭔가 네. 결혼이 성사되면 사진의 신부들은 뭐 남편을 찾아서 하와이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작정? 그렇죠. 물론 남편이 맞이하고 뱃삭도 주지만 하지만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와이까지 가장 열악한 3등실에 갇혀서 가야 했는데 3등실. 그것은 원래 가축들을 싣는 화물칸이기도 해서 이런. 화물칸이기도 해서 이런. 오물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와, 배로 갔으면 엄청 걸렸을 텐데. 그럼요. 하지만 3등실 손님이기 때문에 갑판위로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그냥 안에 갇혀서 약간 우리 안에 갇혀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어머, 이런 고된 여정 때문에 신분데. 항해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떡해. 하와이에 도착한 후 심한 멀미 후유증으로 급기야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진짜 열악했구나. 시력을 잃어. 그렇다면 어렵게 하와이에 도착한 사진 신부들이 나이는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15, 16 이랬을 것 저분들이라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14살 막 13살? 맞습니다. 당시 조선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15세에서 20세였기 때문에 사진 신부들도 대부분 10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부들이 하와이에 와서 남편을 보면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 너무 타서 어. 까만 거예요. 아니야, 그 사진을 20년 전에 찍은 걸 보낸 거야. 에? 아 그러니까 현재 나이는 예를 들어 40살인데 20살 때 사진을 찍어서 그래야 보내는.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남편들의 나이였습니다. 그들은 양복을 빌려 입고 잔뜩 멋을 낸 채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나이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진 신부와 남편의 나이 차이는 평균 15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16살 여성과 무려 75세의 노인이 결혼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그 노인은 자신이 40대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와. 무서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교수님, 근데 그 중매인 말만 듣고 나이를 거짓말을 치는 거는 사기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하와이에 도착한 후 남성 노동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이혼을 한 사진 신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돌아갈 배싹 등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맞네. 하와이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 사진 신부들이 하와이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진 신부들의 이야기가 담긴 인터뷰가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아, 영상이 있어? 다들 진짜 어려 보이신다. 아이고 하와이 오면 천대인 줄 알고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만 우리 어머니들은 일본에 공부를 보내달라고 내가 중학을 마치고 그러니까 딸 하나인데 어딜 보냈냐고 우리 어머니가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이 나서 그 사진 혼인을 해서 아들 왔나. 이민국에서 서빙한 사람들이 보고 날로 보고 이웃하시면 막구리도 막구리라 말 그게 하와이 말인데 늙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막구리를 여기 들어온 게 나마 47이야. 아유 너무 속상하셨겠네. 눈물이 그래 나고 슬프고 내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를 누구를 바라가면 내 나이 이제 16살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올까 하고 그렇게 슬피 배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울었어. 그렇게 많이도 안 아프고는 먹지도 못하고 자꾸 턱질이 난다고 이렇게. 아이고 애기 서는 거. 내가 그때 근데 내가 아이고 내가 어린아이인데 아이를 서면 어떻게 해? 산산노름하고 그러니 남편이 너무 돈을 갖다가 다 없애버렸어. 그때는 떡도 해팔고 묵도 해팔고 기름 장수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내가 사탕밭에 나가 일하고 아이들하고 살았는데 여긴 일해서 돈을 벌어와야 아이들을 먹이 살려야 돼. 아이들을 먹이 살리는 그것에 내가 갔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예, 이분들의 인터뷰를 보니 어떤가요? 힘드셨어요. 먹먹하네요. 그냥 정말 남편을 잘 알아보고 결혼을 한 게 아니니까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저 먼곳까지. 살림하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머나먼 미국까지 왔지만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었던 이민 1세대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런 씨, 이 시기에 한인들이 네.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로도 많이 갔죠?
그때 LA에 있을 때 다른 한인분들한테 들었는데 쿠바나 이 멕시코의 농장에도 한인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멕시코에서 주로 한인들이 일했던 농장이 있는데 이 밧줄과 카페트의 원료가 되는 애네켄이라는 농장이었는데 이거를 한국식 발음인 애니깽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을 다룬 애니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 뭐 단어 애니깽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애니깽. 예. 이렇게 한인들이 미국 이민이 시초였던 하와이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본토에서 차츰 한인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인타운이 형성되는데 LA인가요? 그건 바로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 지역이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이곳에 한인들이 몰려든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는 곡물 위주의 농업이 발달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보다 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비해 노동의 강도는 약했지만 일당이 2배일 정도로 임금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 무조건 가야겠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세기 말에 미국 내 최고의 부촌 중 하나가 바로 리버사이드였습니다. 부촌이었어요. 당시 리버사이드는 서부 최초의 오렌지 나무가 심어진 곳으로서 오렌지 산업이 번창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초로 세워진 한인타운이 바로 파차파 거리에 위치한 파차파 캠프였습니다. 파차파. 이때 한인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파차파 캠프를 세운 리더가 있었는데 혹시 누구였는지 짐작가는 인물이 있을까요? 전혀 안 가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한인 노동국을 설립하고 한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본토를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의 모습인데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과 한인 노동자들은 오렌지 수확이 끝나면 근처 복숭아 농장이나 포도 농장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탕수수밥보다는 훨씬 수월했겠네요. 기자님, 그럼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팜에서 나오는 그 과일이 미국 전국의 철도를 통해서 가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값진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었고 그 한인들이 모여서 그냥 돈만 번 게 아니라 독립기금을 모아가지고 1919년 임시정부를 설립할 때까지 독립자금을 저 노동자들이 모았답니다. 그래서 오렌지 하나를 딸 때도 나라를 위해서 정성껏 따라고 그랬죠. 와 진짜요? 의미 있는 자금이었네. 와, 어우 소름. 멋지다. 그리고 파차파 캠프는 당시 한인들에게 단순한 일터와 거주지 이상으로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이 끝난 후에 다 같이 모여서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등 행사를 열기도 했었고 또한 한인회관과 한인교회, 한국어학교도 이곳에서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최초의 한인 커뮤니티를 만든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안창호 선생은 질서를 위해 엄격한 규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규칙들이 있었을 것 같은지 저희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동포들끼리는 사기치지 말자.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파차파 캠프에서는 밤 9시가 되면 모든 주민이 불을 꺼야만 했고 도박, 폭음을 금지했습니다. 복장 규정도 있었는데 내복을 입은 채로는 길거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흰색 셔츠를 입도록 권장했죠.
또한 장하우 선생은 직접 사람들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깨끗이 청소하도록 청소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청결에 유독 신경을 쓴 이유는 더러운 모습을 보이면 미국인들이 무시당하지. 한국은 미개한 나라라서 독립국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까 봐 이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특성과 나름의 강점을 가진 곳이 바로 LA 코리아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A에서 이렇게 코리아타운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안창호 선생님 때문에. 구심점이 된 뭐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20세기 초부터 LA가 미국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한인 이민자분들의 그 이동은 결국에 그 일자리랑 연관이 다 돼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인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은 항상 기회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LA는 때마다 이들에게 풍요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죠. 20세기 초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발달로 이 도시에 자본이 몰렸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태평양 전선의 보급을 담당하며 각종 항공산업과 조선업, 제조업 등이 중심지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달로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10년 약 32만 명이었던 LA 인구수는 1950년 약 6배 늘어난 197만 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발전해가던 LA 코리아타운에서 미주 한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LA 폭동입니다. LA 폭동은 흑인들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분노해서 일으킨 폭동으로 1992년 4월 29일 시작되어 약 6일간 총 50~60명이 사망하고 2,383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한인타운 와서 난리야? 피해는 무려 약 1조 원에 달했는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 네, 이 지도를 보시면요. 검정색 부분이 지날수록 백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얀색은 반대로 백인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폭동이 일어난 장소를 나타낸 건데 폭동으로 인한 피해가 유독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 지도에서 빨간색이 밀집해 있는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만만히 봐서 그런가?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유독 코리아타운에 피해가 집중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폭동을 촉발시킨 원인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희들이 알아야 될 키워드는 바로 1991년 3월에 벌어진 로드니 킹 사건입니다. 그래, 이름이 들어본 것 같아. 로드니 킹 사건은 흑인인 로드니 킹이 과속을 하다가 백인 경찰에게 검거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로드니 킹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들은 로드니 킹에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죠. 과잉 진압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 발코니에 서 있던 조지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죽었구나. 심했어. 저게 그냥 뭐 맨손으로 때린 게 아니고 공을 사용했을 때. 왜 저러는? 그냥 폭행이네요.
그렇죠. 구타, 집단 구타. 맞습니다. 로드니 킹은 이 일로 경찰봉에 81초 동안 무려 56번이나 맞은 탓에 다리골절, 청각장애, 다발성 안면골절 등 수많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영상은 고작 1분 30초 남짓이었지만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영상이 뉴스에 방송되자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로드니 킹을 폭행한 4명의 백인 경찰관들은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사건은 어쨌든 백인 경찰이 잘못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LA 폭동이 일으킨 건데 왜 흑인들 타겟이 왜 코리아타운을 향하게 된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로드니 킹 사건이 발생하고 한 2주일 정도 지난 뒤에 벌어진 한 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뭔 사건이 또 있네. 바로 한인 이민자 1세대인 두순자 씨가 운영하는 주리점에서 당시 15세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라는 소녀가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왜 거기서 죽었어? 두순자 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고객들 중에는 지역 갱단과 마약 판매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순자 씨는 예전부터 강도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LA 한인 상인들이 주요 고객 역시 흑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인과 흑인은 문화 차이로 인한 거리감 때문에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인 소녀인 라타샤가 가방에 오렌지 주스를 넣는 모습을 보고 도둑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라타샤는 오렌지 주스 값을 지불할 거라고 항변했지만 두순자는 라타샤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두순자가 쏜 총에 라타샤가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총을 쐈어요? 당시 상황이 CCTV로 남아있는데 비참하지만 또 비극적이지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있구나. 어머. 어머머. 우와. 왜? 어머머. 뭐야? 쐈어? 쐈어? 어머. 비극이네요, 이거 진짜. 그렇죠. 이 사건으로 두순자 씨는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그리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게 됩니다. 흑인 사회는 이 판결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를 계기로 한인들에 대한 반감과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져갑니다. 아니 아무 일이 없던 게 아니었군요. 뭐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두순자 씨에 대한 재판이 있고 얼마 지나서 미국 사법 시스템은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LA 법원이 로드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 4명에 대한 재판 권한을 LA가 아니라 대략 한 60km 떨어져 있는 시미밸리 지역의 법원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굳이 60km 떨어진 곳으로 법원을 옮긴 이유가 뭐예요? 당시 로드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 4명에 대한 재판은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원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인종 인구로 구성된 LA와 달리 이 시미밸리는 거주자의 70% 이상이 백인들로 구성된 철저하게 백인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아, 그럼 배심원들을 백인들로 채우기 위해서 저 60km로 옮겼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찰들은 경찰 노조에서 막대한 변호 기금을 가지고 가장 훌륭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너시티 흑인 다수 지역에서 우리가 재판 받았을 때 그 지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네요. 그렇죠. 그 결과 배심원단으로 선발된 12명 중 10명이 백인이었습니다. 아시아 사람은 1명, 그리고 히스패닉 계열도 1명, 그리고 흑인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편파적인 인종 비율로 구성된 배심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재판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죄네요. 무죄는 아니고 좀 가벼운 가벼운 형을 줬을 것 같아요. 경범죄. 네. 로데인 킹을 폭행한 4명의 경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와, 1명은 재심을 받게 되죠. 아니 영상이 저렇게 딱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요? 와, 저거는 흑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흑인들이 울분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치. 격분한 흑인들은 거리로 나와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1992년 4월에 벌어진 비극, LA 폭동이 바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폭동이 코리아타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코리아타운에 집중돼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리적인 요인입니다. 폭동이 시작된 시간은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즈음이었습니다. 폭동이 진원지는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리아타운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보통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혹은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에서 이제 폭동이 시작되는데 크렌샤 지역이라든지 피코 유니언 지역, 기타 여러 지역에서 폭동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흑인 폭도들은 주로 방화를 했고 라티노 피코 유니언 지역의 라티노 폭도들은 주로 약탈을 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위대가 혹시 일부러 코리아타운을 타겟으로 삼아서 노린 건가요? 정확하게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폭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좀 우발적인 면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리아타운이 폭동의 진원지와 상당히 밀접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코리아타운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데인 킹 재판 결과가 발표되고 코리아타운까지 폭동이 번진 건 고작 1시간 남짓이었어요. 1시간 남짓이었어요. 그렇게 빨리요?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폭동이 불거진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약 4시 30분경 흑인 갱단들이 그리고 흑인 폭도들이 코리아타운의 가게들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게 됐어. 어떡해. Shots here. Look at this. This is inside a Kenny shoe store. 저거 And 훔쳐가는데? you know, it's party time. These 그러니까 약간 폭동을 이용한 이용해서 사람들도. 이제 약탈을 하는 거죠. 저쪽이 상황에서 워낙 빈민가들이 많았어요. Why are we the victims? I mean,
I mean, we've been through so much, and to go through this. 가게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42 years 고생하셨을 down 텐데. the drain. Why? Do you know? I don't know. Why? Why Korean people? Why? 아무리 그래도 저 소방차라도 불러주지 둘이 저렇게 타고 있는 점. 그렇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죠.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한 이유는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폭동 첫날 저녁에 폭도들이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이 에스콜트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방 진압 못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후 폭동이 점차 거세지자 한인들은 서로 구조 요청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삐삐. 삐삐요? 라디오. 맞습니다. 라디오였습니다. 폭동이 벌어진 당일날 저녁 한인 라디오 채널이었던 라디오 코리아는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비상 방송 체제에 돌입했던 것이죠. 한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것인데 폭도들도 물론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시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 요청을 했는지 실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이 있구나. 이 비상사태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우리 한인들의 결석과 이해를 신속히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인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8시까지 가주마켓으로 모여달라고 미스터 최라는 분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샤퍼스 월드의 상인들은 8시까지 가주마켓에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그러한 부탁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켓이었죠. 가주마켓. 그러면 여기서 4호차의 이진호 기자 연결합니다. 지금 웨스턴에 나가 있는데요. 이진호 기자? 네네. 저는 지금 웨스턴과 오거에 있는 가주마켓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곳 웨스턴과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타운 곳곳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한인타운에는 어제 폭도들이 휩쓸고 간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뭐 피해가 없었나 봐요. 방송할 수 있었나 봐요. 다행히. 예, 라디오 코리아가 있는 그 지역은 그다지 큰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근데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뭔가 방송하는 특파원 나가 있고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코리아타운을 방어했습니다. 바로 자경단을 꾸렸던 것이죠. 그게 멋있더라고요. 죽겠구나. 이 자경단은 대부분 해병대 전후에 그리고 한인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옥상 위에서 보초를 쓰면서 폭도들의 공격에 대응했는데 이 때문에 루프탑 코리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저 때는 또 군 복무가 3년일 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진짜 실전 훈련 받으신 실전 훈련 많이 분들이.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당시 실제 자경단으로 활약했던 한인 자경단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어. And if Laurel can take the camera and pan across, there are men in cars, there are men with every single person is armed here, and they walk back and forth across the roof, down around behind. The curfew also, they have now arranged their cars, doors open, lights on, so that will be their night protection. 차로 다 막고 경로를. There is no question for anybody going by this store is protected. 절대 못 다가오겠다. 못 가지. 다들 총기를 너무 잘 다루니까 이게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경단에는 강력한 원칙이 있었는데 총기로 실제 살상은 금지하고 위협 사격만 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그럼 이때 당시에 현장에서 실제로 자경단 활동하셨던 분들을 보셨겠네요. 만나셨겠네요. 직접 제가 다 취재했습니다. 제가 가주 마켓에 가서 촬영했던 사진들인데 왼쪽에는 마켓에서 고용한 보안원 시큐리티 가드고
지붕에는 지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총기 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리처드 리라고 그분이 이제 공포를 쏘실 때 탄환이 튕겨나오는. 진짜 있어. 그렇네. 네. 저걸 어떻게 포착하셨어요? 아니 이때 저때 찍은 사진으로 상을 받으셨어요? 퓰리처상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또 이제 2명의 청년이 그 지게차 뒤에서 가주마켓을 지키고 있는 사진 포함해서 제 LA 타임스에서 93년도 퓰리처상 받았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멋지시다. 야, 그럼 기자님이 이 자경단을 직접 취재하시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최고 63명이 죽었는데 LA 폭동에서 그때 한인 청년 이재성 군이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느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찾아가고 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출동하다가 총격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동 2번째 날 저녁에. 아니 근데 경찰 놈들은 왜 우리 안 도와줬대요? 그렇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대체 LAPD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코리아타운을 보호해주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LA 경찰이 무능함입니다. 특히 당시 LA 경찰국장이었던 데릴 게이츠가 폭동을 초동 진압하는 데 실패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사실 미국 경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신 특수부대 스왓 아시죠? 네. 스왓을 창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데릴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그는 LA 경찰이 전문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LA 경찰 인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A 경찰이 인원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을 진압하기에 부족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네요. 그렇죠. 게다가 폭동 발생 당시에 LA 경찰 수뇌부가 부재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오후 7시에 폭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동 지휘부에도 고작 1시간만 머물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휘하 경찰관 수백 명은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폭동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주의 중에서도 그렇죠.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그래서 LAPD에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커뮤니티 폴리싱,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식의 경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경찰들은 항상 거리감을 두고 소수민족들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폭동 첫날 철수하라고 지휘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폭동을 진압할 경찰 병력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능을 떠나서 이거는 방치인데?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당시 코리아타운 지역에는 전담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경찰국 2곳이 나누어서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발생했을 때 어느 경찰서에서 출동할지 서로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LA 폭동이 끝난 후에 데릴 게이츠는 직위 해제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가요. 뭐 경찰이 적었으면 정부에서 군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이거를 사실 좀 사태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우리 토니 안 씨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폭동이 발생한 4월 29일 저녁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000명을 연방군으로 편성해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인들이
폭동 현장에 투입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작 가장 중요한 탄약이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굉장히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 탄약은 왜 늦게 왔대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폭동이 한번 발발했습니다. 그 폭동을 보통 와츠 폭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1965년 폭동으로부터 대략 한 27년 동안 폭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방위군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고 또 탄약을 긴급 이동하는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미숙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런 뭐 진압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네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4월 29일에 시작된 폭동은 진압되지 못하고 5월로 이어지게 됩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냥. 그런데 이때 폭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자 5월 1일 폭동이 발단이 되었던 러드니 킹이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러드니 킹이 한 말을 저희 강영원 기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I just want to say, can we all get along? Can we all get along? It's just not right. It's not right, and it's not going to be changing anything. And I just love. I'm neutral. I love every people of color. 로드니 킹도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본인 그렇죠. 때문에 이 폭동이 시작이 된 거라면. 그 당시에 그 프레스 컨퍼런스는 이재성 군이 사망했던 사진이 LA 타임스에서 보도되면서 로드니 킹이 그 사진을 보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죽었다. 이것은 아니다. 폭동을 멈춰달라 호소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로드니 킹이 이처럼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후 다행히 폭동은 점점 줄어들어서 5월 1일을 마지막으로 방화, 약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코리아타운이 아닌 무려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평화를 외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화 시위. 이처럼 LA 폭동은 한인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미국에서 결코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유색인종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인종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최근에 결실을 맺기도 했는데 2020년에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 시모노세키에서는 자이니치 코리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자이니치 코리안의 역사는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최초의 연락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의 맨 끝에 한자인 관, 그리고 부산의 부를 따서 관부 연락선이라고 불렀어요. 예, 어때 보이세요? 와, 크다. 엄청 크네요. 190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규모죠. 당시 조선 땅에서 각종 수탈에 시달리던 가난한 일부 조선인들은 11시간 30분가량 걸리는 이 연락선을 타고 일자리를 찾아 일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자이니치 코리안 역사의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구나. 예.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4천여 명에서 1915년 이후 15,000명으로까지 그리고 1920년 이후엔 약 4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5년 만에 3배 가까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조선인들은 시모노세키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후쿠오카, 나가사키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히로시마나 고베, 오사카, 도쿄 등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알만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대도시야. 예. 당시 일본으로 넘어간 이들 중에 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으러 온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도시 근방에 일자리가 이제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대도시에서 조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노동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막노동 이런 거? 예, 막노동 같은 거. 그건 일명 3K라고 불리는 일이었는데요. 네. 이제 K라고 하는 건 일본어인데 키치, 그러니까 고되다, 힘들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키타나이, 그러니까 지저분하다라고 더럽다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키겐, 위험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딱 부합하는 똑같은 일이네요. 말이죠. 즉 고되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이제 도맡아서 했던 게 바로 조선인이었던 아이고 거죠. 우리 조상님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진 속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철도가 철로를 까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이 사진은 후쿠오카의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적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중 하나로 도시 곳곳에 발전소와 철도 공사를 대거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공사 가운데 특히 위험한 공사인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경사 지형이나 연안에 인접해 나선형으로 철도를 깔아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땐 일본인 대신 투입하는 게 바로 조선인이었던 거죠. 안 해봤죠. 철도를 깔아봤어요? 철도 까는 공사장 한번 해봤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촬영 때문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돌을 철로에 돌 엄청 깔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때. 진짜 힘들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런 최악의 노동 환경에도 일본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조선의 농촌 땅을 일본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요. 더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들까지 건너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일자리 찾아서 이제 건너오게 된 거죠. 게다가 일본은 부족한 인원을 청부업자까지 동원해서 조선에서 집단적으로 노동자를 이제 모집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조선인 노동 모집, 왕복 여비를 고용주가 부담, 품삯을 저하하고 고용인이 모르는 사이에 왕복 여비를 제하는 등의 일은 허가하지 않는다 하니 고용주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없으나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인원의 이동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사역함을 얻겠다. 이렇게 일본에 유입된 조선인 중 절반 정도는 공장에서 그리고 대다수는 이렇게 토목건축 분야의 육체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조선인을 제국 신민으로 만들었었지만 호적에는 고향이 조선임을 표기하게 해서 일본인도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2등 국민으로 살게 했거든요. 아니 가신 조상님들은 뭐 돈이라도 좀 잘 받은 겁니까? 물론 그럴 리가 없었겠죠. 이 무렵 일본 내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1인당 평균 월급이 약 17행 정도였던 것에 비한다면 조선인은 그 절반인 약 9행 정도밖에 받질 못했던 거죠.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예.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고된 노동을 도맡아 한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고요.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밥과 소금
그리고 푸성기만으로 때울 때가 많았죠. 푸성기가 뭐예요? 막 채소 같은 거 채소나 있잖아요. 뭐 이런 풀. 간단한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되는 거였겠죠. 여기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벌써.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은 먹을 게 없어 일본인들이 버리거나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이것을 가져다가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혜성 씨. 그 왜 이자카야에 가면 안주로 나오는 그 초록색 콩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완두콩. 콩 아닐까요? 가축 사료. 그거는 네. 좋아요. 오답입니다. 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 채소가 아닙니다. 아야 씨. 겁장 아닌가? 호르몬. 정답입니다. 와! 이걸 어떻게 맞?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예, 게 고기 버리는. 내장 부위예요. 네네. 일본어가.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뜻은 호루라고 하는 거는 오사카 지역의 사투리로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노, 물건.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버린 것이라고 하는 뜻의 음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와, 호르몬 몇 번 먹어봤는데 이런 뜻인지 처음 알았어요. 당시 일본인들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서양을 따라잡기 위한 육식을 시작하게 했는데 그쵸. 살코기 부위를 주로 먹고 내장은 내다 버렸습니다. 이때 먹을 게 귀했던 조선인들은 이 내다 버리는 내장 부위를 공짜로 얻거나 아니면 싼 값에 사가지고 와서 저희가 먹던 것처럼 구워 먹거나 아니면 국에 넣어서 먹으면서 부족한 단백질, 즉 영양을 보충했던 거죠. 아니 근데 아저씨, 이 당시 가난했던 조선인들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다고. 네네. 제가 듣기로는 일본 집주인들이 집을 안 빌려줘서 습지나 강가에 좀 안 좋은데 판잣집 같은 걸 짓고 집단 생활을 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기는 진짜 조금만 비가 많이 오거나 강수량 높으면은 물에 금방 잠기고 약간 부러질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당시 일본 최하층민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의 위기 앞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 또 터졌나요? 전쟁 이전입니다. 전쟁 이전. 예,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올해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관또 대지진입니다. 관또 대지진은 도쿄, 이바라키현 등에서만 약 10만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어요. 와 완전 쑥대밭이 됐네. 다 초토화됐네요. 그렇죠. 한눈에 봐도 그냥 다 초토화된 것이 보이죠. 심지어 도쿄 앞바다는 지진의 여파로 10m 높이의 해일까지도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당시 일본 도쿄의 60% 그리고 요코하마의 80%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멀쩡한 게 없네.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이 왜 먹잇감이 되죠?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니들이 넘어와서 지진이 일어났다. 원망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죠.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건데. 분노 표출할 대상을 타겟 만든 거구나. 발단이 된 것은 난데없이 퍼지기 시작한 헛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인과 공산주의자가 약탈 및 성폭행. 자칭 이황원이 독약 아비산을 품에 숨기고 생존자들에게 유일한 식수 공급처인 소방전 근처를 배회하던 중 잡혔지만 그걸 마시게 하자 즉시 사망하였다. 조선인이 일본인의 집을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이 일본인 부녀자를 강간한다라는 등의 출처 모를 괴소문이 이제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휘말려서 흥분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위험한 조선인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다른 사회 집단을 배제시키는 우익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위기 앞에 닥치자 조선인을 먹잇감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각지에 생겨난 자경단은 전국에 무려 3,600여 개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와, 그럼 거의 다 있는 거네. 조선인은 나라의 적이니 전부 죽여버리자라고 외치고 다녔고 아무런 사법적 권한도 없이 조선인들을 붙잡아서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광기에 휩싸여서 죽창이나 뾰족한 도끼가 달린 무기로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찔러서 살해를 했었죠. 당시 증언에 따르면 이걸로도 모자라서 피투성이가 된 조선인을 철사로 묶어 세워서 기관총으로 쏘았다라거나 아니면은 아직 살아있는 조선인들을 불로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끔찍한 증언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좀 너무 억울해요. 무고한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을 그렇죠. 당한 것 너무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악연이라는 영화에 네. 그 일본어 15엔 50銭, 15엔 50점이라는 일본어 발음을 하게 해서 15円50銭言ってみる大丈夫だから言ってみて 그러니까 조선인이 그 발음을 어려워했대요. 조선식 그러니까 그래서 발음을 잘 못하는 일본인이나 중국 사람도 많이 잡혀갔다고 해요. 같은 같은 일본 사람인데도 네. 발음이 안 좋으면 잡아가는 지방 거예요? 사람이거나. 와, 진짜 무서웠겠네요. 그 당시 현장은 와, 지옥이었겠네요. 나중에 독일 외무성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 피해자만 약 8,000명이었고 미확인된 시신만 15,000여 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나라에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자경단들이 이러는 거면은 정부에서 그걸 냅두는 거예요? 맞아. 일본 정부는 네. 조선인들에게 자경단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역시 대지진 이후 국민의 불만이 이제 들끓게 되면서 비난을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조선인은 자경단에게도 일본 정부에게도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먹잇감으로 이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간토 대지진 이후 일본 땅에서 조선인들은 줄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않을까요? 무섭고 이제 소문나서. 네, 좀 무섭긴 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에? 오히려 일본 땅에 사는 조선인들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요? 이유는요.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 재건과 기반 정비를 위한 도로 공사와 하천 개수 공사 등의 조선인 노동자가 더 필요하게 되면서 조선 땅에서 사람을 더 끌어모았던 거죠. 또 그 위험한 토목공사에 값싼 노동력이 투입이 된 거네요. 되는 거죠. 예. 그 결과 1930년경에는 약 42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그 숫자가 증가를 했고요. 심지어 1940년대부터는 전쟁 준비를 위해 강제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1945년까지 약 200만 명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많이 가시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위기 앞에서 또다시 조선인들이 먹잇감이 되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지? 그 계기가 된 건 1945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upon which surrender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전쟁 이후 일본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파괴됐고 그와 함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해전 이후 모든 물자가 귀해진 일본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던 거죠. 도쿄 우에노역은 집을 잃고 먹을 게 없는 불황자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거의 아비규환이네요. 그렇죠.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 명씩 나올 정도로 식량 문제는 일본 전역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전후 식량 문제를 벗어날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그 대책을 마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왜? 어떻게? 네, 여기서 한번 그 궁금한 점은 정식 문제를 내보도록 아, 할게요. 이게 퀴즈구나. 한 일본인 관리는 조선인들의 이 생활 습관이 일본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생활 습관을 지적한 것일까요? 근데 이 생활 습관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은 아니죠. 정답. 한국에는 밥심이잖아요. 늘 고봉밥으로 먹는 조상분들도 있었고 뭔가 조선인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 조선인은 너무 많이 먹는다. 진짜요? 라고 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1946년 말까지 약 140여만 명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60여만 명은 여전히 돌아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걸 본 일본인들은 식량 부족의 원인을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 탓으로 몰아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발상이 나왔는지 당시 연합군 사령부에 보낸 편지를 아야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朝鮮人は速やかに帰還しせしむる世あり闇の仲介人の半分は朝鮮人にしてまた食料不足を彼らに起因すること大なりなんとなれば朝鮮人の1日の食料は国民の4倍を食せり仮に200万人いれば日本国民の800万人分を食せり 저 말이 안 되죠. 그 네 배를 어떻게 먹고 저것도 약간의 그 정치적인 그렇죠? 음모론이죠. 네. 예, 굉장히 노골적이고 한편은 참 좀 유치하기까지 하죠. 네. 식량난을 극복할 방법으로 또다시 조선인을 먹잇감으로 삼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상한 핑계를 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 때는 조선인들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안달이 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일본은 이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요?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가 1945년 초기 내린 기본 지령에 따르면 중국계 대만인 및 조선인을 군사상의 안전이 허락하는 한 해방 민족으로 대우한다. 그들은 일본 식민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인, 일본 국민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다행이다.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에게 어느 정도 안전과 자유의지가 보장된 것 같죠? 네. 하지만 일본은 이들을 일본 땅에서 내쫓을 강력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1947년 5월 3일 일본 제국 헌법을 일본국 헌법으로 고쳐서 발표하기 전날 천황의 칙령이라는 명목하에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신분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라고 발표해버리는 거였죠. 바뀌는 헌법에서는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를 일본 국민이라고 제한을 했거든요. 즉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든 거였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본 헌법을 통해서 조선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휴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후 빠른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일본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려는 일본의 위기 타개책 중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당시 조선인들의 외국인 등록증을 한번 볼까요? 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국적 표기가 조선이라고 된 것이 보입니까? 네. 근데 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조선. 왜냐하면은 당시엔 북쪽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도 남쪽의 대한민국도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때 조선은 이미 없어진 국가명이거든요. 네. 일본은 이렇게 조선인들의 국적 표기를 애매하게 남겨놓은 거죠. 일부러 조선이라고 해놨구나.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에서 조선적. 하지만 조선적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무국적 상태, 즉 난민이 되는 거였죠. 남미. 난민이 되는구나. 아니 아야 씨 근데 지금도 조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선 출신자의 후손들도 지금은 조선적이라고 해요. 아니 그럼 그분들은 한국 국적도 아니고 일본 국적도 아닌 거예요? 네, 국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북한 국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조선적을 유지하는 자이니즈 코리아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네. 갈 수 있는 여행지도 제한되어 있고요. 입국 시에 다시 문제가 돼서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차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또 뭐가 있었는지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뭐야? 지문을 예. 1955년 이곳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주하려면 외국인 등록증에 10손가락 전부를 찍어야 하는 지문 날인 제도를 당해야 했어요. 10손가락 다? 예. 일본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조선인들을 포함한 외국인에겐 지문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예비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와 너무 바로 차별이 이 심했다. 시기에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이 현재 자이니즈 코리안 1세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교수님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는 조선인들의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거죠. 당시 한반도는 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외국인 신분에도 조선인들이 또다시 일본 땅을 떠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예, 그러면서 조금 더 고국의 상황을 지켜보자 기다렸던 거죠. 게다가 한국을 떠나오면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사라지거나 가족과 함께 일본의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남은 자이니즈 코리안들은 공직에 오르는 거는 뭐 애초 불가능했고요. 일반 기업에조차 취업이 쉽지 않았던 탓에 일본인들이 꺼리는 일,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은 밀주를 만들어서 암시장에 내다 파는 등 불법적인 내지는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で僕は2階のね朝鮮人部落ということで生まれ育ったんですけど道路を隔てて日本人町と朝鮮人町があってこっちの朝鮮人町は全く日本じゃないんです犯罪も多いしね仕事もないし年寄りたちはボロをリアカーで 자이니즈 코리아는 일본에서 무국적자로서의 삶을 견디어 나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정식으로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자. 오케이. 자이니즈 코리안들은 과거 전쟁 물자에 사용되던 베어링을 활용해 만든 기계를 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은 무엇일까요? 베어링? 저 운전병이어서 저걸 알거든요. 분해해봐가지고. 어떻게 생겼어요? 베어링은 동그란 그 틀 안에 구슬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어요. 자동차도 들어가고 기계에 많이 들어가는데 저게 정답. 재성 씨. 액세서리? 저거를 한번 저도 손에 한번 껴본 적이 있는데 약간 손에 멋스러웠어요. 껴봤다고요? 네. 약간 여기까지 오긴 하는데 약간 멋스러운 게 좀 있긴 있어요. 액세서리. 재성 씨. 오답입니다.
저희 지금 전부 다 입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힌트를 살짝 줘서 그 구슬 정답. 도박장에서 구슬로 하는 거 봤거든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 나 이제 이거 못 맞추면 내가 맞춘다. 나 진짜 경고했어요. 혜성과 재성은 달라. 그 도박장 사업? 파친코 사업? 혜성 씨 정답입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예, 바로 그 최근에 화제작이었죠. 자이니치 코리안의 직업으로 나온 빠칭코 사업이 그것입니다. 아야씨 파친코가 뭐예요? 네, 그 손잡이를 내리면 못이 있는데 그슬이 내려오면서 거기 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임인데 와 신기하다. 그슬이 내려오면서 파칭 파칭 아니면 코로코로라고 들리기도 해서 파칭 코로코로가 파친코가 됐다고 해요. 파칭 코로코로코로코로코로. 맞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성행했었던 게임인 이 빠칭코는 전쟁 이후 부서진 상점 구멍가게에 다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이니치 코리안들도 빠칭코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빠칭코는 불법은 아니었지만 네. 사회적 인식이 좀 좋지 않았던 탓에 일본인들이 좀 꺼리기도 했고 현금 흐름이 빠르며 소자본으로 영업이 가능한 게 조선인들이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1952년 일본 내의 빠칭코 사업장이 약 4만 2천여 개로 증가하게 되고요. 4만 개요? 예, 그중에 빠칭코 매출액의 약 70%를 자이니치 코리안이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돌기도 했습니다. 주로 음지의 일들을 많이 했네요. 조상님들이. 예, 좀 없지 않아 그렇게 되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라고 이게 소문이 났던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조폭이요? 아 그럼 그 야쿠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 21개 조직 중 자이니치 코리안이 이끄는 조직은 약 5개 정도로 좀 비중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엔 차별과 가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자이니치 코리안이 택할 수 있는 쉬운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야쿠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야 씨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자이니치 코리안 야쿠자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양원석이라는 사람인데 사륙군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륙군단? 네. 오늘 잔인한 별명이네요, 진짜. 네. 100명의 적진에 8명의 인원으로 쳐들어가서 싸웠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100대 8. 네, 그래서 유명한 야쿠자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서 자이니치 코리안 사업가들의 뒤를 봐주는 일을 하면서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해요. 와. 근데 뭐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다 어둠의 세계만 몸담았던 거는 아니겠죠? 당연하죠. 5, 60년대만 하더라도 네.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실력만으로 이제 평가받는 스포츠계에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그거 운동 재능이죠. 선수가 예.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 TV를 통해 처음으로 한 스포츠 스타의 경기를 중계하는데요. 자이니치 코리안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본에서 경기 중계를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TV를요? 일본은. 예, 일본에서. 정답, 엄복동. 엄복동 누구예요? 진짜 엄복동 씨는 그 B 씨예요. B예요? 네. 자전거 선수. 재성 씨, 오답입니다. 나 알아. 정답. 네, 은지원 씨. 제가 알기로 흑백 이 경기를 본 기억이 나요. 에? 흑백 TV로 흑백 TV 세대예요? 저 흑백 TV 시대죠. 아니 진짜예요? 아니 진짜? 무슨 소리예요? 저 78년생이에요. 딱딱딱딱 돌리는 TV요. 아 진짜 돌리는 거 장난 빠지면 아니고. 벤치로 돌리고 벤치로 돌리고 벤치로 몰라요? 돌려서 네. 젓가락 옆으로 꽂아가지고 그러다 이거 가다가 감전되고 막 그러는데 몰라요? 아예 모르는 흑백 TV는 본 적 없어요. 아 참. 제가 맞추겠습니다. 예.
프로레슬링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예. 레슬링 있잖아요. 링반동 해가지고 오는 쇼. 그래. 그거를 하는데 한국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은 이름. 네. 본명은 모르겠지만 역도산이라는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다고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네, 정답입니다. 안 되니까. 예. 안다고요. 와. 예, 좋지는 않네요. 맛있잖아. 아니 그냥 모른 척 할 걸 그랬나 봐요. 세대 차이 나서. 저 깜짝 놀랐네. 바로 역도산이라는 인물인데요. 네. 역도산 역시 대표적인 자이니치 코리안이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자이니치 코리안인지는 몰랐어. 아야 씨도 네. 안 들리세요? 네네. 레슬링 유명해요. 스타예요? 네네. 역도산은 식민지 시절 스모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인데요. 해전 이후 스모를 그만두고 1953년 미국인 프로레슬러를 때려 눕혔던 첫 일본인으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当時人気の高かったスポーツ中継に力を入れました。 오 멋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진짜 덩치도 진짜 커가지고. 와, 세다, チョ 세다. ップで 세다, 戦 세다. 後日本のヒーローになった力道山。 그러면서 전후 일본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역도산의 인기는 그 당시 하늘을 찌를 듯 했었죠. 역도산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은 국민 스포츠까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역도산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中継の臨場感を一層 와 이거 스타였나 보다. 熱狂させました 근데 그때도 그러면 차별은 있었지만 저분은 스타였던 거예요? 자이니치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지는 않았죠. 일본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역도산은 충격이다. 당시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물론 역도산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지. 한국인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내에서 자이니치 코리안의 약 90%는 기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인 이름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역도산 이분 말고 또 다른 속사정을 가진 유명인들이 또 있나요? 네, 연예계 되게 많았는데 네. 마츠다 유사크라고 일본 국민 배우가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예요. 네, 마츠다 류헤랑 마츠다 쇼타라는 지금도 활동하는 배우의 아버지이기도 네. 한데 그 마츠다 유사크가 자이니치 코리안이었어요. 그분도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자이니치 코리안이라는 건 숨기고 결혼했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알고 나중에 계신? 나중에 알게 나중에 됐어요. 밝혔어요? 어떻게 네, 밝히신 거구나. 생각합니다. 그 저 자신은 친척 중에 제일 한국인이 계시고요. 저도 한국 피가 일본인으로서 저는 네, 지금은 별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반성 활동도 그렇고 뭐 결혼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들키지 않게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 일본 국민 가수로 불렸던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가수도 살아생전에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이제 하는 어떤 소문이 되게 무성했습니다. 歌も楽しいや東京きど生きでおようさはめ 주변인들은 그녀의 아버지의 고향을 한국으로 들었다라고 이제 증언들 하기로 했었지만은 그녀 스스로 슬프다. 본인이 자이니치 코리안임을 밝힌 적은 없었어요. 이렇듯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한편 자이니치 코리안이 패전 이후 차별을 받는 동안에 일본엔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건 또 무엇일까요? 1952년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을 떠나면서 흩어졌던 우익 세력의 전범들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정치권으로 속속 모여들게 되는 거였죠. 전범. 그들이 만든 대표적인 정당이 바로 현재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당. 자민당. 일명 자민당이 됩니다.
자민당은 먼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일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거였죠. 당시 경제 개발은 일본 사회의 최대 과제였고 자민당의 주장은 일본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국가 주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며 일본 경제의 희망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게 됩니다. 바로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저 사람? 자민당 세력의 핵심인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7년 일본 총리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A급 전범 용의자이기도 했었고 얼마 전 사망한 아베의 외할아버지. 그런데 당시 일본 자민당과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자이니치 코리안을 이제 손꼽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왜? 당시 무국적자였던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았거든요. 일본 외무성이 1959년에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약 8만여 명,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이 연간 17억 엔이 든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당시에 이제 이 아사히 신문은 이들 중 약 80%가 실업자라고 하는 보도를 이제 하기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측면을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자기들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결국 기시노부스케와 자민당은 골칫거리로 낙인 찍은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북한에서 날아온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이들은 기회로 삼게 돼요. 대체 무슨 소식? 북한에서요? 전혀 지금 생각지도 못한 나라가. 북한. 뭐야?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해주 도시건설 사업소. 건설자들과 기중기를 설치하고 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건설한다라는 거죠. 이건 북한이 사회개혁과 생산 증대를 위해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팸플릿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차별과 가난으로 생활이 너무 지쳐 있을 때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이 한반도에 있는 조국의 사진을 본다고 하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자리다. 일자리를 찾아서 저기로 그렇지. 가야겠다. 그리고 같은 그렇죠. 노동을 할 바에는 우리 민족이 있는 곳, 나를 그쵸, 이해해주고 그쵸. 차별 안 받는 곳으로 가야지. 귀국해서 일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지상 낙원인 북한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됐던 거죠. 아, 그래요? まっとうな仕事にはありつけず、神奈川のある部落ではゴミの中から1日300円を拾って食いつないできたのだ。だからこの人々は今毎晩の平常放送をかぶりつくようにして聞いている。帰ってくれば仕事も住宅も与えてくれるというラジオ。この人々は北線にこそ新しい未来があると信じている。 그래서 언젠가 고국에 돌아가리라 생각한 그 타이밍이 바로 이때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때 자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이제 자이니치 코리안을 한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좋은 구실. 맞습니다. 결국 자민당은 이른바 북송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기시 노부스케는 자이니치 코리안에게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북한으로 갈 수 있게 지원했던 겁니다. 대체 이들의 속내가 무엇이었을지 귀환 업무를 주도한 일본 적십자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1조선인의 생활이 점점 곤궁해지고 있어 귀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귀찮은 조선인을
일본에서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이득. 쫓아내려고 하네요. 예. 되게 기분이 별로. 결국 북송 사업은 경제 복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자민당, 그리고 전후 재건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해진 북한이 자이니치 코리안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면서 추진하게 되고 1959년 빠르게 성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이니치 코리안 사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변하는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즉 민단과 그리고 북한을 대변하는 제1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거죠. 조총련은 일본 내의 차별을 더 이상 겪기 싫으니 북한으로 가자고 주장했지만 민단은 반대했습니다. こうした中で朝鮮人総連の宣伝カーは活発な帰国運動を続けている。在日朝鮮人が日本での生活の道がなくてもそのまま飢えて死ねと言わんばかり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だが一方では国船のデマに乗るなという韓国居留民団の反対運動も次第に高まってきた。 하지만 결국 많은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선전을 믿고 북한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처음 북송선에 올랐던 자이니치 코리안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다들 북송하고 있는 거죠? 네, 북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좀 설레하는 모습이네요. 웃으면서 이렇게 잘 가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송하는 거죠. 다들 조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기쁨의 이제 설레는 표정들이죠. 그리고 가면 이제 생활 형편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겠죠. 네, 차별도 없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예. 그렇다면 당시 일본 기사를 한번 아야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希望を乗せてチョンジンへ機関第一線希望の船出 오른쪽과 왼쪽 신문 모두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포장을 하고 있죠. 어떤 분위기였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59년부터 180여 차례에 걸쳐서 떠난 사람들은 모두 10만여 명이었다라고 해요. 와, 엄청 많이. 북한으로 그렇게 많이 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의 삶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좀 비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이게 거짓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기 거짓말이었어. 그때 당시 배를 탔을 당시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날 밤은 바다에서 자거든요. 배가 부두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 꽃다발을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흔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영양 상태가 나빠서 사람들이 다 그저 주저앉았죠. 물질적으로 완전히 가난했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길가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구는데 몇백만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상당한 수가 굶어 죽었어요. 그 속으로 정신병 앓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북한에서 진실이 전해올 때까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이니치 코리안 사회에도 좀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요? 1965년 6월 22일 도쿄에 있는 일본 수상반대에서 과거 14년 동안 약속해오던 우리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맺는 새로운 협정이 조인 체결됐습니다. 그 결과 1965년 일본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조선족 중 한국 국적으로 변경할 시 협정 영주권이라는 걸 부여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법적 지위 협정 주요 내용. 광복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직계 존속에 한해 영주 허가 신청을 기한부로 접수하여 영주권을 부여할 것. 그리고 이때 33만여 명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북한, 미 함선 83명 납포. 납치했다는 거네요? 네, 이 사건을 당시에 함선 이름을 따서 푸에블로 납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냉전 대립이 한창이었을 당시 미 해군은 북한의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 사세보항을 떠나 북한의 원산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경비정의 공격으로 한 명이 피살당하고 해군 승무원들이 북한군에게 붙잡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머. 미 해군 역사상 외국 군대에게 군함이 피랍당한 최초의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네. 네, 그렇죠. 결국 미국은 베트남으로 향하던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함선 3척을 되돌려서 원산만으로 향하게 됩니다. 게다가 300여 대가 넘는 미군 전투기가 출동 태세를 갖추는 등 순식간에 동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했던 거죠. 교수님, 근데 이게 왜 일본 사회를 뒤흔든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불과 20여 년 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파괴됐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되살리게 되는 거였죠. 게다가 그해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 2위 자리에 올랐던 참이었거든요. 풍요로운 시대를 막 누려보려고 하던 참에 또다시 전쟁의 위험에 놓인 것이 되는 거죠. 납포된 미 해군 승무원들이 풀려나기까지 이러한 위기감이 약 11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결국 핵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자신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바로 북한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반공을 주장하던 일본의 우익 세력은 점점 더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던 그때 그 표적이 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또 바로 자이니치 코리안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이요, 이번엔? 예.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낼게요. 네. 이때 일부 일본인들은 자이니치 코리안 학생 중 여학생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괴롭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학생들? 그냥 정답. 단순히 임지연 씨. 약자라서? 그건 당연히 배경에 깔려 있죠. 그럼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라서 오답이다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자이니치 코리안 학생들이 혹시 뭐 한복을 계속 입고 학교를 다녀서? 아, 예. 정답입니다. 치마저고리. 네? 치마저고리. 자이니치 코리안 학생들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의 옷차림을 거슬려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네, 한복이네, 한복. 그렇죠. 예쁜데. 되게 단정한데? 이 옷차림을 한 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일명 조선학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 가중되던 그때
북한 관련 뉴스에서 봤던 옷차림이 조선학교 여학생들과 같다는 걸 본 거죠. 아, 자기들의 위협이 되는 그 존재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본 일본인들은 그 북한과 조선학교를 동일하게 보기 시작을 하는 와, 거죠. 진짜 어이없다. 특히 또래였던 일부 일본인 학생들은 조롱을 넘어서 공격성까지 드러냈었는데요. 이들은 조선학교 여학생들이 치마를 들추거나 치마 저고리를 몰래 면도칼로 찢는 등 각종 희롱과 테러를 섬지 않았습니다. 조총연계 교포들에 대한 일본 사회 차별의 상징이 된 찢겨진 저고리. 일부 일부인들의 이른바 이지매로 총연계 여학생들이 교복으로 입는 치마 저고리가 흉기로 찢기는 등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를 지켜보던 조선학교 남학생들과 일본인 남학생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점점 늘어났었는데요. 이 사건은 1973년 6월 신주쿠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인 20명의 학생들이 조선학교 학생 20명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조선학교 학생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쿠시칸 대학에 다니는 또 다른 20명의 학생들이 마늘 냄새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심지어 우산으로 이들의 가슴을 찌르고 걷어차기도 하는 등 조선학교 학생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朝鮮高生を高田馬場駅で襲う。待ち伏せ、国電止める。凶器も準備。11人逮捕。 교수님 그러면은 뭐 결국 일본 우익이 내건 이 반공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일부 일본 학생들이 약간 선동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한 적개심의 대상이 북한이었고 북한을 대신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차이니즈 코리안 학생들이었던 거죠. 고 임현일 군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갖은 멸시를 받다가 지난해 9월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는데 임현일 군의 유서 중 애들에게 볶여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산다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나는 자살합니다.